6. 스승과의 논쟁. 그 돈으로 노자를 하여 귀향길에 올랐다. 철로가 아직 부설되지 못하여 육로로 출발했다. 출발하기 전날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내게 황천 두자를 쓰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유씨와 꿈 이야기를 하였다. 봄에 병환이 드셨다가 좀 나으시는 것을 보고 집을 떠났었는데 서울 와서 우편으로 탕약 보제를 지어 보내고 마음을 놓지 못하다가 흉몽을 꾸게 된 것이었다. 그날로 길을 떠나 동짓달 날씨에 송도에 일찍 도착하였다. 다음 날에도 급한 걸음을 재촉해 사흘 만에 해주 비동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비동을 지나다 보니 고선생이 보고 싶어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집에서 선생을 뵈하라였다. 5, 6년 동안에 그다지 심하게 쇠약해지지는 않았으나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고는 글을 못 보는 모양이었다. 내가 고 선생을 뵈하라고 앉아 두어 마디 말을 시작할 때 사랑 한쪽 문이 방긋이 열리더니 10살 남짓 먹은 처녀가 아이고 아저씨 왔구나 하고 뛰어 들어왔다. 청계동에 살 적에 사랑에 가면 늘 나와서 내게 매달리고 업어달라고 하다 고 선생에게 꾸지람을 듣던 원명의 둘째 딸이었다. 내가 원명의 맏딸과 혼약이 성립된 후로는 고 선생이 전과 같이 책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리켜 아저씨라 부르라 명하였으므로 더욱 가깝게 되어 흉허물 없이 내게 매달리고 온갖 응석을 부렸었다. 마음속으로는 지극히 반가웠고 또 부모가 없이 숙모의 손에 자라는 사정을 잘 아는 나로서는 퍽 불쌍도하여 보였다. 그러나 옛날처럼 아저씨의 칭호를 그대로 바꿔서 아는 척하기는 더욱 미안한 일이었다. 고 선생 역시 그 모습을 보시고는 흉중에 무슨 감회가 있으셨는지 침묵하고 담벽만 건너보시며 앉아 계셨다. 나도 아무 말대답을 못하고 눈으로만 그 처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하였을 뿐이었다. 고 선생이 전에 나와 혼약을 파한 후 집에 돌아가니 과부인 둘째 며느리가 청하였다고 한다. 아무댁과 혼인을 하십시다. 또 아무댁 자제가 학문도 상당하고 문벌도 그만하고 재산도 유족하니 거기다 통혼을 하십시다. 김창수는 상놈이고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옛날 혼초에서 그같이 괴악을 부리니 김창수에게 딸을 주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떠드는데 화증이 나셨던지 당장 청계동의 미미한 농부 김사집이란 사람에게 자청하여 통혼을 하셨다 한다. 그 아들 역시 일개 농군에 불과한 떡거머리 총각이었는데 고 선생 댁에서 자청하여 그날로 약혼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한참 동안이나 고 선생과 나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과거 혼사 문제를 추억하고 있었다. 고 선생이 서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나는 그간에 자네가 외놈을 죽여 의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네를 평소 기대하던 나머지 매우 놀라고 탐복하였네. 내가 유이암 선생에게 자네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이 쓰신 소위 신편, 속편에 김창수는 의기나마라고 찬하신 것도 보았네. 자네가 인천으로 간 후 의암이 의병에 실패하고 평산으로 와서 서로 만나 장례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그때 연전에 자네가 서간도를 보고 관찰한 내용을 선생께 보여드렸네. 당분간의 형세로는
평안, 황해 지방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 속히 압록강을 건너서 적당한 지대를 택하여 장례를 꾀함이 상책이라 하였다네. 의암도 심히 좋게 여겨 나와 동행하여 전에 자네가 말했던 곳을 면밀히 조사하였네. 그리고 그곳에 의암이 몸소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공자의 성상을 봉안하여 여러 사람들의 숙모심을 증진케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종군하던 무사들을 소집, 훈련하는 중이라네. 자네도 속히 선생께로 가서 장래의 큰 계획을 함께 꾀함이 어떻겠는가. 나는 그 사이에 깨달은 세계 사정에 대해 말씀드렸다. 또 선생님께서 평소에 교훈하시던 존중 화양 이적 주의가 정당한 주의가 아니라는 것과 눈이 들어가고 코가 높은 사람이면 덮어놓고 오랑캐라고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먼저 그 나라 사람들의 경국 대강을 보고 오랑캐의 행실이 있으면 오랑캐로 사람의 행실이 있으면 사람으로 대우함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탄관 오리들이 비록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금수의 행실이 많으니 이것은 참으로 오랑캐의 소행입니다. 또 지금은 임금이 스스로 벼슬값을 매겨 팔고 있으니 그것은 오랑캐 임금의 소행입니다. 내 나라 오랑캐도 배척을 못하면서 어찌 남의 나라 오랑캐를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 대양 건너에 사는 각 나라에는 제법 국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자 맹자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발달된 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계속 오랑캐 하면서 배척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소견에는 오히려 오랑캐에게서 배울 것이 많고 공맹에게서는 벌릴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서 고 선생은 말하였다. 자네, 개화꾼과 많이 상종하였지? 나도 몇몇 개화꾼을 만나 보았는데 자네와 같은 말을 하더군.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는 장래 국가대계는 어떠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고 선생은 계속 말씀하셨다. 선왕의 법이 아니고 선왕의 도가 아닌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네. 잘못하면 피발좌임의 오랑캐가 될 터이니. 선생님이 피발좌임을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머리털은 곧 피가 만든 것이요 피는 곧 음식이 소화되어 만들어진 정액이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머리털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설사 머리를 1000길이나 길러서 매우 크고 훌륭한 상투를 위에 얹었다 손치더라도 외놈이나 양놈이 그 상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또 녹이 복권을 아무리 훌륭하게 입었다 하여도 외인이나 양인들이 우러러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릎 꿇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학문과 도덕을 공부한 상류층 사람들이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최상의 도부수들입니다. 진실로 온 나라의 백성들은 거의 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익을 좇으니 자기의 권리와 의무는 모르고 마땅히 탄관오리와 토우의 업신여김과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탄관오리와 토우들이 자기 백성을 업신여기고 학대함과 같이 외와 서양을 학대한다면 외와 서양은 멸종되고 그네들이 천하를 다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백성의 고열을 빨아 외놈과 양놈에 바치고 아첨하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난 도부수임을 자랑하고 있으니 필경 우리나라는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계 문명 각국의 교육 제도를 본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 백성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건전한 2세들로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여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라가 발전하는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자는 생각합니다. 박영효, 서광범과 같은 역적들이 주장하던 것을 자네가 말하고 있네 그려. 만고천하에 끝없이 존속하는 나라가 없고 만고천하에 끝없이 장생하는 사람이 없다네. 우리나라도 망할 운명인 바에야 어찌하겠나. 그러나 나라를 구한다면서 외놈과 양인에게 배우다가는 나라도 구하지 못하고 저리까지 배반하고 죽어 지하에 가게 되면 선왕, 선현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나.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히 신구의 충돌이 생겼다. 그러나 고선생 가정에서 외국 물건이라고는 당 성냥 한 가지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일견 고상하게도 보였다. 하룻밤을 같이 자고 다음날 하직 인사를 하고서 물러나왔다. 어찌 뜻하였으리요. 그때 올렸던 절이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이야. 그 후에 전하여 들으니 고선생은 제천 동문의 집에서 객사하였다 한다. 아, 슬프도다. 이 말을 기록하는 오늘까지 30여 년 동안 내 마음을 쓰거나 일을 할 때 만에 하나라도 아름다이 여기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당시 청계동에서 고선생이 나를 특히 사랑하시고 심려를 다 기울여 구전심수하시던 훈육의 덕일 것이다. 다시 이 세상에서 그같이 사랑하시던 위대한 얼굴을 뵙지 못하고 다시 그 참되고 거룩한 사랑을 받지 못하겠으니 아, 슬프고도 애통하도다. 7. 부친상 미혼처의 죽음. 그날로 턱골 본가에 도착하니 황혼역이었다. 앞마당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가 병세 위중하여 아까 이 애는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 뜰에 서 있느냐 하기에 헛소리로 알았더니 내가 정말 왔구나. 급히 들어가 뵈니 아버님은 매우 반가워하셨지만 병세가 정말 위중하셨다. 약간의 시탕으로는 약효도 내지 못하고 아버님은 열나흘 동안 내 무릎을 베고 계시다가 경자년 1900년 25세 12월 9일 애써 내 손을 잡으시던 힘이 풀리더니 먼 나라로 떠나셨다. 아버님께서 운명하시기 전날까지도 나는 평생 친구인 유한무나 성태형 등을 만나 그들의 주선으로 연산으로 이사하였다면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이 이웃마을 강씨나 이씨에게 늘 상놈 대우를 받아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겪는 일만은 면하게 되셨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였다. 이제 아주 먼 길을 떠나시고 말았으니 천고에 남을 한이 되고 말았다. 산골의 가난한 집에서 고명한 의사를 부른다거나 기사회생의 명량을 드시게 하기에는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할머님이 임종하실 때 아버지께서 손가락을 자른 것도 이런 절박한 지경에서 하신 일이었는데 내가 또 단지한다면 어머님의 마음이 상하실 터이다. 그래서 나는 허벅지살을 베어내기로 결심하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틈타 왼쪽 허벅지에서 살조각을 한 점을 떼어내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약이라 아래고 잡수시게 하고 흐르는 피는 드시게 하였다. 그래도 양이 적은 듯하여 다시 칼을 들어 그보다 크게 살조각을 떼어내려고 할 때에는 처음보다 1100배의 용기를 내어 살을 베었지만 살조각은 떨어지지 않고 고통만 심했다. 두 번째는 다리살을 베어놓기만 하고 손톱만큼도 떼어내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탄식했다. 손가락이나 허벅지를 베어내는 것은
진정한 효자나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은 불효자가 어찌 효자가 되랴. 초종을 마치고 성복 이래 원근에서 조객이 왔다. 설한풍이 뼈에 사무치는데 뜰에 상청을 설치하고 조문을 받는데 독신 상주라 나는 잠시도 상청을 비울 수 없었다. 살을 썰어만 놓고 떼어내지도 못해 다리는 고통이 심했지만 어머님께 알릴 수도 없었다. 조객 오는 것조차 괴로워 허벅지살 벤 것을 후회하는 생각까지 났다. 유한무와 성태형에게 부고를 하고 이사를 중지했으면 하는 내 뜻을 알렸다. 경성에 체류 중이었던 성태형은 500여리 길을 말을 타고 와서 조문과 위로를 해주었다. 마부와 말은 돌려보내고 성태형이 며칠 휴식한 뒤 9월산 구경이나 시켜 보내기 위해 낙위에 태우고 월중동의 오랜 친구 송정소의 집을 찾아가 부산동 정덕형까지 불렀다. 거기서 닭 잡고 기장밥 먹으면서 멀리 떨어져 쌓인 그간의 회포를 풀고 9월산의 빼어난 경치를 구경한 뒤 성구는 돌아갔다. 아버님 장지는 내가 직접 골라 턱골 오른쪽 상키석에 안장하였다. 상중에는 집거하여 아무데도 가지 않고 준영 작은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니 작은아버지는 매우 기특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200냥을 주시면서 인근에 사는 어떤 상놈의 딸과 결혼하라고 하셨다. 나는 굳이 사양했다. 나는 상놈의 딸은 고사하고 정승의 딸이라도 재물을 따지는 결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작은아버지는 형님도 없는 가정에서 자기의 힘으로 조카를 결혼시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요 영광으로 알았다. 그런데 내가 굳이 사양하자 크게 노하셔서 낫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드시는데 어머님께서 겨우 가로막았다. 나는 그 틈에 도망쳤다. 이민년 1902년 27세 정월을 맞아 여기저기 세배를 다니다가 작년 무산의 먼 친척 댁에 갔다. 먼 친척 할머니는 내가 나이 거의 30인데도 결혼하지 못한 것을 매우 염려하였다. 나는 그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제 중매는 할 사람도 쉽지 못하고 제게 딸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요. 서로 있다 해도 제가 장가를 들 마음이 생길 만한 처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웃으면서 물으셨다. 자네의 뜻에 맞는 처녀란 어떤 처녀인가? 내 대답. 첫째, 재산을 따지지 않는다. 둘째, 처녀는 학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직접 상면하여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결혼한다. 이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첫째, 둘째 조건에는 의문이 없지만 셋째 조건에는 매우 난색을 보였다. 내가 묻기를 할머님 어디 혼처가 있습니까? 할머니 답. 내 본가 사촌의 딸이 올해 17인데 과부인 호러미를 모시고 지낸다네. 학식은 약간 있고 아무리 비난하나 재산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게 여긴다네. 마땅한 남자라면 호혼하겠다는 내 형님의 말은 들었으나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택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내가 먼저 만나 문의해 보겠네. 하지만 자네 말처럼 대면하여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네. 그렇다면 저와 혼인할 자격이 없겠지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일찍이 우리 형님께 자네의 됨됨이를 말한 바 있는데 형님이 자네를 한번 데리고 자기 집에 와 달라고 부탁하였네.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처녀를 면회시켜 주신다면 오늘 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같이 작년 송내 턱골의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에 도착하였다. 그 집 늙은 과부댁은 나이 연로하고 아들은 없고 딸만 넷 두었다.
위로 세 자매는 이미 출가시키고 막내딸 여옥을 데리고 있었는데 문자는 근근히 국문을 가르쳤을 뿐이고 바느질과 길쌈을 주로 가르쳤다고 했다. 나를 맞아 안방에 앉히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 소개로 과댁에게 절을 하였다. 그 전에 부엌에서 세 사람이 회의를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듣지 못하였으나 친척 할머니가 나의 구원 조건을 제시한 모양이다. 이야기가 착실히 많은 모양인데 친척 할머니는 나에게 단도직입으로 혼인 문제를 꺼냈다. 거의 자네 말대로 되겠으나 규중 처녀가 어찌 모르는 남자와 대면을 하겠냐. 처녀가 병신이 아닌 것은 내 담보할 터이니 대면은 좀 면하여 주게. 나는 꼭 면대해야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혼인할 생각이 있으면 조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조건이 또 있어. 들어보세.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약혼을 한다 하여도 내가 탈상한 후 결혼할 것이니 그동안 낭자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문 공부를 정석껏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보게, 혼인하여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네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거의 1년 동안의 세월을 호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늙은 과부댁과 친척 할머니가 방긋이 웃고 무슨 말을 하더니 할머니가 처녀를 불렀다. 한두 번 불러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과부댁이 친히 불렀다. 처녀는 가만가만 걸어 들어와 자기 모친 뒤에 앉았다. 내가 인사를 먼저 하였으나 처녀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나와 혼인할 마음이 있소? 또 결혼하기 전에 내게 학문을 배울 생각이 있소? 할머니 말씀에 결혼 후 공부를 시키든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지만 지금 세상에는 여자라도 무식해서는 사회에 용납될 수 없고 여자 공부는 20세 이내가 적당한데 1년이라도 호송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 처녀의 말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그 모친은 처녀가 그리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과 작은아버지에게 약혼을 보고하였다.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고 어머님에게 직접 가서 처녀도 만나보고 약혼 여부도 알아보라고 했다. 어머님이 다녀오신 뒤 작은아버지는 세상에 참 오스룩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 여자 독본과 같은 책자를 대강 만들고 집필무까지 준비하여 미혼의 처를 가르쳤다. 당시 나는 가사도 돌보아야 했고 아버님 탈상 후 신교육에 헌신할 결심을 하고 문화의 우종서 목사, 송종호, 당시 김선생, 은율의 김대성, 작년의 장희택, 오인영, 정장극 등과 신교육 실시를 협의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처가에 오래 있으면서 가르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처가에 가서 가르쳤다. 당시 김선생이란 본명이 송경아로 원산 사람인데 박영효의 동지들과 여러 해 일본에 체류하다 귀국하였고 정부에서 체포령이 내리자 9월산으로 망명하여 우종서, 송종호 등의 보호로 숨어 살았다. 박영효가 귀국하는 날부터 지금껏 그는 손영곤이란 가명으로 행세하였다. 장희택은 작년의 선비 집안으로 구학문에도 조예가 있고 신학문에 대한 포부도 해서지방에서 제일이었다. 그는 큰아들 응진을 경성과 일본, 미주로 유학시키고 자신도 신교육에 노력하는 지사이므로 구식 양반들에게는 더 없는 비난을 받았다. 장씨는 국민에게 신학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자기의 근무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평안도는 물론이고 황해도에도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개발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 지키던 자들이 예수교에 투신함으로써 겨우 서양 선교사들의 혀끝으로 바깥 사정을 알게 되어 신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류 이하로 실제 학문을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선교사의 숙달지 못한 반벙어리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에 애국 사상도 갖게 되었다. 당시 애국 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종소는 그때 전도조사였다. 나와 여러의 친교한 덕분에 예수교 신봉을 힘껏 권하였다. 나도 탈상 후에는 예수도 믿고 신교육을 장려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계묘년 1903년 28세 2월에 담사를 마치자 즉시 어머님은 성례 준비를 더욱 열심히 주선하셨다. 그의 정초에 또 무산 먼 일가 할아버지 댁에 세배를 갔다. 세배한 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작년 턱골 미혼처의 집에서 급보가 왔다. 당자의 병세가 위중하니 김상주에게 통지하라는 기별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즉시 처가에 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낭자는 병세가 위중한 중에도 매우 반가워했다. 병은 만성감기인데 약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산중이라 2, 3일 후에 마침내 죽고 말았다. 내 손으로 직접 염습하여 남산에 앉아하고 묘 앞에서 영별하였다. 장모는 금동 김윤호 집으로 인도하여 예수교를 믿게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오시는 어머님을 만나 모시고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교육자의 길 그리고 결혼. 이해 2월에 장년읍 사직동으로 이사하였다. 장년읍 진사 오인영이 자기가 산 사직동 집과 대지, 살림과 과수, 그리고 20여 맞이기의 전답을 모두 내게 맡겨 나로 하여금 집안일에 대한 염려 없이 공공사업에만 전력해 한 것이었다. 나는 해주 고향에서 사촌형 태수 부부를 데려다가 가사를 주관케 하고 오진사 집 큰사랑에다 학교를 열었다. 오진사 큰딸 신혜와 아들 기수, 오봉형의 두 아들과 오면형의 자녀, 오순영의 두 딸을 중심으로 학교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자녀 몇 명을 모집해서 방 중간을 칸막이로 막아 남녀의 자리를 나눠 앉혔다. 인영의 셋째 동생 순영은 지극히 너그럽고 후덕한 성품으로 근면하였다. 그는 나와 같이 예수교에 전려가기로 마음을 같이 하고서 학생을 가르치며 예수교를 선전하였다. 1년도 채 안 되어 교세도 크게 일어나고 학교도 점차 발전하였다. 당시 장년읍에서 색주가나 드나들며 방랑하던 백나문을 인도하여 예수교를 믿게 하였다. 뒤에 그는 복량학교 교원이 되었고 나는 공립학교 교원이 되어 공사립학교를 발전 유지시켰다. 황해도에서 학교라는 명칭이 공립으로는 해주에 설립된 곳과 작년에 설립된 것이 있었는데 해주에서는 아직 사서삼경의 구학문이나 가르쳤고 강사가 칠판 앞에 서서 산술, 역사, 지리 등을 가르치는 곳은 작년 공립소학교뿐이었다. 그 학교 설립 시초의 교원은 허곤이요 뒤이어 장희택, 엄국승과 내가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평양에서 예수교 주체로 이른바 선생공부, 즉 사범강습이란 것이 있었다. 여름철에 각지 교회와 학교의 직원과 교원들이 모여 강습할 때 나도 선생공부에 갔다. 평양 방기창 목사 집에서 유숙할 즈음 당시 숭실 중학생으로 교육과 애국의 열성으로 학계와 종교계
일반 사회에 명성이 쟁쟁하였던 동지 최강욱 군과 친밀히 교제하며 장래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군이 나의 결혼 여부를 묻기에 나는 과거 여러 차례의 실패를 대략 말해주었다. 최 군은 안 신호 양과 약혼할 것을 공고하였다. 신호는 안창호의 누이 동생으로 그때 나이 20여 세였는데 사람됨이 매우 활발하고 처녀 중에 명성이라고 한다. 직접 대면하여 보고 피차의 뜻이 맞으며 혼인하기로 하였다. 안 도산의 장인인 이석관의 집으로 신호를 오라 청하고서 최강욱, 이석관과 함께 만났다. 신호를 면대하여 몇 마디 의사교환을 한 후 숙소로 돌아왔더니 최군이 뒤돌아와서 의향을 물었다. 나는 내 뜻에 맞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최군 또한 신호의 합의를 전하고 이튿날 아주 약혼까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어찌 뜻하였으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석관과 최군이 달려와서 신호가 어제 저녁에 편지 한 통을 받고 밤새껏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안 도산이 미국에 건너갈 때 상해를 거쳐갔는데 그때 상해 모 중학에 재학 중이던 양주삼 군에게 자기 여동생과 혼인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양군이 아직 재학 중이라 혼사에 대해 정해진 견해가 없으니 학업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어제 나를 만나고 돌아가니 마침 양군에게서 자기는 학업을 마쳤으니 결혼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편지가 왔다는 것이다. 양손의 떡이라 신호가 어찌할 줄 모르고 애를 쓰는 중이니 다시 확정된 의사를 듣고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아침밥을 먹은 후 최광욱은 다시 와서 신호의 괘씸한 바를 말했다. 신호 자신의 처지로서는 더 이상 양주삼이나 김구 중에 누구를 고르고 누구를 버릴 수 없으니 양쪽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청혼을 받고도 몸이 약한 것을 꺼려 승낙하지 않았던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김성택을 택하고 김양 두 사람은 거절하기로 결심하였다 한다. 어쩔 수 없지만 일의 모양새나 정리상으로는 매우 섭섭하였다. 시간이 지나 신호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오라버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내 사정이 그리 된 것이오니 너무 섭섭히 생각 마십시오. 나는 신호의 쾌활하게 결단하는 도량을 보고서 더욱 흠모하게 되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다시 작년에 돌아와 교육과 종교에 종사했다. 하루는 군수 윤구영의 초청장이 왔다. 가서 만나보니 윤군수의 말이 지금 정부에서 양자목을 장려할 목적으로 해주에 뽕나무 묘목을 내려보내고 이를 각 군에 분배하여 권하여 심게 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군내에는 오직 내가 이 사무를 책임지고 맡아주면 성적이 좋을 것이라며 해주에 가서 뽕나무 묘목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 군 토착 양반들도 이 일을 좋아하여 앞다투는 판이나 수리 정창극의 말을 듣고 군수가 나에게 맡긴 것이었다. 나는 민생산업에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승낙하였다. 정창극이 200냥을 여비로 내주면서 해주에 가면 관찰부의 농상공부 주사들이 뽕나무 묘목을 가져왔을 터이니 한번 청에 연회나 열고 부족액은 돌아온 후에 다시 청구하라 하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길에 올랐다. 말을 타든 가마를 타든 마음대로 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나는 걸어서 해주에 갔다. 관찰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사관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관찰부의 부름에 따라 들어가니 동부에서 특파된 주사가 작년으로 분배할 뽕나무 묘목 수천 그루를 가져가라고 주었다.
내가 뽕나무 묘목을 검사하여 보니 묘목이 다 말라 있었다. 나는 그 주사에게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말했다. 그 주사는 발끝 성을 내며 상부명령 불복종이라는 말을 묻혀가면서 위협하였다. 나도 크게 노하여 말했다. 주사는 경성에 살아서 장년이 산골군임을 알지 못하시나 봅니다. 장년군에도 뗄나무는 충분하여 다른 군에 우려할 필요가 없으니 먼 경성까지 뗄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본부에서 뽕나무 묘목을 가지고 왔던 사명은 묘목의 생명을 보호하여 나눠주고 심게 하는 것이거늘 이같이 묘목을 말라 죽게 해가지고 위협으로 분배하니 그 책임 소재를 알고자 합니다. 나는 관찰사에게 이 사유를 보고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 주사는 두려워하면서 간절하게 말했다. 작년으로 갈 뽕나무 묘목은 귀하가 살아있는 묘목으로만 직접 골라 가져가시오. 나는 모두 살아있는 묘목으로만 골라가지고 사관으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고 보호했다가 말 한 필에 싣고 작년으로 돌아갔다. 정창극에게 여비 계산을 하여 130년 양 남은 금액을 넘겨주었다. 정창극은 여비 사용 대장에서 집신 한 켤레에 얼마, 냉면 한 그릇에 얼마, 떡, 마대, 밥값을 합해 총 70냥을 보고 경탄하였다. 그러고는 우리나라의 관리가 다 김선생 같으면 백성의 고통이 없겠다느니 박가나 신가가 갔다 왔으면 적어도 몇백 냥은 더 청구하였으리라 하였다. 정창극은 비록 술이 이나 지극히 건박하여 노닥노닥 기운 의복을 입고 관에서 정한 요구 외에는 한 푼이라도 함부로 사용함이 없었기 때문에 군수가 감히 탐항을 하지 못했다.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전주 이섭배가 천력의 이름으로 재상의 권한을 가졌고 각 도 이섭배들도 모두 호가호위하면서 양반에 의탁하여 오랑캐나 도적같이 양민을 약탈하는 시대에 정창극은 구후일모처럼 귀한 존재라 하겠다. 며칠 후 농부에서 뽕나무 묘목을 관리하는 종상위원 임명장이 왔다. 이 소문이 전파된 뒤 군내 하인들과 노동자들 중에는 내가 지나는 곳마다 담뱃대를 감추고 경의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 진사는 어선업을 개시한 지 2해 만에 가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이 일로 인해 병을 얻어 작고하고 말았다. 내가 살던 사직동 집과 대지를 유적에게 돌려주었다. 가사를 맡아보던 사촌형 태수는 어릴 적에는 일자무식이었으나 나를 따라와서 같이 예수교를 신봉한 후에는 국문에 능통해져 종교서적을 능히 보고 강단에서 교리를 강의할 수 있게 되어 장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뜻밖의 뇌출혈로 교당에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사촌 형수를 자기 본가로 보내어 개가를 허락하고 나는 사직동에서 떠나 작년 읍내로 이주하였다. 사직동에서 근 2해를 거주하는 사이에 겪은 것을 대략 열거하면 유한무가 주윤호 진사와 함께 친히 방문하여 여러 날 머물렀는데 자기는 종전에 관리사 서상무와 북간도에 가서 장래의 발전을 계획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국내에 돌아와 동지들과 방침을 협의한 후 곧 북간도로 가겠다고 하며 며칠 머물렀다. 유완무, 주윤호와 나 3사람은 어머님이 삶아주신 밤과 닭고기도 먹으면서 연일 밤을 새워 품은 생각을 털어놓고 여러가지 일을 토의하였다. 강화 김주경의 소식을 물으니 유한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김주경은 한번 강화를 떠난 뒤 10여 년 동안 붓을 바는 행상을 하며 수만 원의 금전을 모아 자기 몸에 간직하고 다니다가 작년에 연안에서 불행히 객사하였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이를 알고 찾아가서 주인을 걸어 소송까지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김주경이 그같이 부모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 행상으로 그에게 금전을 모은 것으로 보아 심중에 어떠한 경륜이 있었겠지만 이제 다시 이 세상에서 김주경의 큰 포부와 책략을 알 길이 없다 하였다. 그리고 그 셋째 동생 김진경도 전라도에서 객사하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때 신천 사평동 예수교회의 영수 양성직이 그 교회 여학생 최준내와 결혼하라고 권유했다. 최준내는 그 동네에 거주하는 의사 신창희의 처제였다. 준내의 모친 김부인은 경성에서 나서 자랐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어 두 딸을 기르며 예수교를 믿고 있었다. 제중원이 임시로 구리째에 세워졌을 때 원내에 살면서 제중원에 고용되어 있을 당시 신창희를 맞사위로 맞았다. 신창희는 제중원의 의과상이 되어 의사로 일하다 생업을 위해 신천 사평동으로 이사하였는데 준래는 8살 때 모친과 같이 신창희를 따라와 살고 있었다. 그 모친이 작은 딸로 하여금 이웃 동네에 사는 청년 강성모에게 호언했었는데 급기야 준내가 장성한 뒤로는 모친의 명을 순종치 않고 약혼을 부인하니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선교사 한위렴, 군예빈 등이 권면하여 강성모에게 출가케 하려다 준례의 항의로 실패하였다. 준례는 당시 18세로 뜻에 맞는 남자를 골라 자유결혼을 원하고 있었는데 양성직이 나에게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나는 당시에 조언으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를 절감하던 터여서 준례에게 지극한 동정심이 생겼다. 사평동에 가서 준례를 만나본 후 혼약이 성립되게 되자 강성모 측에서 선교사에게 고발했다. 교회에서 나에게 그만두도록 공고하였고 친구 중에서 만류하는 자가 많았다. 그때 신창희는 은율읍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최준내를 사직동 내 집으로 데려가 굳게 약혼하고 난 뒤 경성 경신학교에 유학 보냈다. 처음에는 교회의 금지 공고를 듣지 않는다 하여 교회가 책벌을 선언하였으나 끝내 불복할 뿐 아니라 구식 조언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로서 잘못이고 사회 악풍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더니 군 예빈이 혼례서를 작성하여 주고 책벌을 해제하였다.